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장학급제 소방직 과정에서 한국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교재 216조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일제시대 마무리 부분이죠. 민족문화수호운동인데요. 이 부분은 뭐 공무원 시험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요. 자, 거기 뭐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 그래서 뭐 우민화 교육이라고 했는데, 우민화가 뭐예요? 어리석을 했잖아요. 어리석은 백성을 만든다, 뭐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뭐 서당 규칙이니, 뭐 보통 실업교육 중심이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밑에 일제의 조선 교육 정책의 변천이라는 표를 제가 넣어놨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민화 교육을 하기 위한 구체적 마스터 플랜인데, 그게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좀 그 특징을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제1차 조선교육령, 거기 1911년이 나왔는데요. 거기 이제 보면은 보통 실업 전문 교육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교육을 하려면 전인 교육을 하거나 또는 고등교육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목표가 보통 실업 전문, 요걸로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민화죠. 그래서 그 1911년에 보게 되면요, 학교 규칙에서 어떻게 됐어요? 보통 학교 4년이잖아요. 이때 보통 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4년입니다. 일본은 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를 차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선교육령은 1922년인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뭐예요? 1920년대에는 일본이 문화 통치를 했다는 것 좀 기억하셔야 되고, 사실 그때 이제 일본은 다이쇼 천황이라는 천황이 등장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민주주의가 발달하던 시점이었거든요. 일본에서도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선거권이 확대되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식민지에서도 문화 통치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야욕을 숨기고 발톱을 감추고 있었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친일파 육성하기 위한. 그래서 그 2차 교육령에서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왜 생겼냐. 여기 보니까 대학 설치 규정이 들어가죠.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아까 1차에서는 아예 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4년제 대학이 없었습니다. 일본에는 이때 당시 10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차 조선교육령은 이제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고조된 열기를 어느 정도 무마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본 시각제, 보통학교 수업료는 6년 이렇게 돼 있죠. 보통학교 6년으로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2차 교육령이 뭐가 있어요? 조선어 필수 넣었었어요. 조선어 필수. 그게 이제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어 필수가 들어가면 2차 교육령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무마할 목적이었다. 문화통치. 2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조선교육이 1938년인데, 당연히 뭐 침략 목적으로 넘어가던 그런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보니까 조선어는 어떻게 해요? 선택으로 빠지죠. 선택으로 빠져놓고 나중에는 없애버립니다. 왜? 너희들이 선택 과목인데도 잘 안 듣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고요. 조선어와 조선사를 금지하는 쪽으로 나가죠. 보통학교 이름을 또 바뀌어요. 심상소학교라고 바꿉니다. 보통학교에서 심상소학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교육령이 1943년, 이제 해망하기 직전에 있었는데요. 완전히 군부의 교육 통제죠. 이제 완벽하게 군부의 교육 통제에서 전시 비상조치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집니다. 학도 지원병제가 그래서 만들어지고, 전시 교육령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 이렇게 4개의 교육령의 특징,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 2차 교육령에서 6년제, 초등이 6년으로 되고, 보통학교가, 그 다음에 조선어가 주당 2시간이 필수로 집어넣었다는 거. 근데 그것이 선택 과목이 되는 순간 이제 민족말살토지 1938년 3차 교육령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관련해서는 뭐 거기 일장기 삭제 사건이 있죠. 특이한 거는 뭐냐면, 거기 이제 밑에 설명. 일장기를 먼저 삭제한 것은 조선중앙일보입니다. 여운형이 당시 발행하던. 근데 이걸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기자들은 아니까 알고 있던 동아일보의 기자가 한 번을 가져다가 좀 크게 이렇게 사진을 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무기정간 됐는데요. 조선중앙일보는 이것 때문에 사실상 폐간의 조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자, 넘기시죠. 종교에 관한 건데요. 일단 천도교와 대종교는 민족 종교로 탄압을 많이 받았다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는 식민사관을 우리에게 강요했어요. 식민사관은 별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아주 중점을 두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사의 특징을 타율성, 정체성, 정체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당파성, 사대성, 이런 거를 은연중에 강조를 했어요. 특히 정체성론을 보면요, 한국은 고대, 중세, 근대 역사 발전 과정 중에 봉건사회가 없어. 그러니까 근대로 못 갔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고대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한국을 근대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다. 이런 논리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조선사 편수회라고, 별표 3개 하십시오. 조선사 편수회를 일찌감치 조직을 해서 상당히 능력 있는 학자들을 모아서 이른바 조선사 50권을 1932년에 편찬합니다. 이 조선사가요, 그냥 뭐 완전히 왜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했는데 사실 편집 그 자체는 대단히 잘 쓴 책이에요. 뭐 아주 1급의 학자들이 했고, 사실 뭐 일본의 그 대학의 수준은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든 책인데 그 내용이 아주 교묘합니다. 사료를 뽑아놓은 거라든가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우리가 대학 다닐 시절까지만 해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식민사관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 책을 참고하진 않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뭐 식민사관 연구기관으로 이제 있는데 그 조선사 편수 아까 얘기했고요. 청구학회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요거는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설립이 되는데 경성제대 사업가 교수들이 만든 이른바 일본인 교수가 만든 기구들인 이저 학술 연구기관인데 뭐 아주 대놓고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왜곡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항을 하죠. 그게 국학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말과 글과 역사. 이 국학운동, 일제시대 국학운동 자주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일단 국어와 관련해서는요, 조선어 연구회란 것이 그 밑에 니은, 조선어 학회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칭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조선어 연구회 시절에 각야날, 즉 한글날을 제정하게 됐고요. 조선어 학회가 되면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94년에 한 번 또 2차 통일안이 돼가지고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했고요. 거기 보세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준비했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지. 여러분 저 영안사전 있잖아요. 영안사전.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 그거는 이미 1880년대에 영안사전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한글 사전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참 창피한 일인데 이걸 일제시대에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윤재, 이희승, 최은배 같은 사람이 이걸 만들고 있었는데 조선어학회 사건이 1942년 별표 3개 하십시오. 일제가 탄압을 함으로써 이 조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지를 못합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 꼭 알아두시고요. 사실은 뭐 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확대시켜서 눈에 가시 같은 민족주의 그 국어학자들 잡아놓은 거고, 다행히 이제 뭐 많이 안 다쳤습니다만 사실 뭐 이윤재라든가 이런 분은 함징이라든가 이런 두 분은 고문 끝에 옥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안타까운 일인데 뭐 덕분에 국어학자들이 독립유공자가 됩니다. 여기 이제 잡혀져 가지고 본인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연구도 거기 이제 보시면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죠? 요거는 대한제국에서 만들었죠. 누가? 주시경이라는 분이 여기 참여했고요. 지석영과 주시경. 그 주시경의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었고, 그것이 학회로 발전했으며, 해방이후엔 한글학회로 이어집니다. 예. 자, 이번에 한국사 연구죠. 219조. 별표 3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역사학자의 이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특징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했을 때 나와서 틀리면 어떡합니까? 자, 신채호 선생, 뭐, 전부터 얘기했죠. 우리 대한민국 신보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난가사상, 화랑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을 강조하는 투쟁사관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 같은 주로 상고사,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 선생. 이분은 이제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도 하시잖아요. 1926년으로 고쳐주세요. 돌아가신 게 26년인데 1926년에 이제 임시대통령도 하셨던 이분은 민족의 혼, 정신을 강조했죠.
마찬가지로 신채호는 난가사상, 일종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이와 같이 정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혼을이나 난가사상 같이. 그래서 여기 한국 통사, 앞을 통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망해가는 과정, 개항부터 망하는 과정, 그리고 독립운동주의 역사, 피로 쓴 독립운동사를 썼죠. 지문 아주 유명한 게 나오네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앨 수 없다. 즉 역사가 정신이니까 그 혼만 찾으면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일평 같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조선심을 강조했어요. 조선심. 그래서 사안으로 보는 조선 같은 것이 이제 조선일보에 연재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인보 선생, 위당 정인보 선생. 이분은 우리가 보통 이 정인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이분은 양명학을 바탕으로 했다. 우리 양명학을 바탕으로 하면 또 누가 있어요? 위에 봤던 박은식 선생 있죠? 박은식과 정인보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했다. 특히 정인보는 앞에서 봤던 우리 강화파라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강화파의 맥을 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민족의 어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 정인보는 나이가 젊었을 때 신채호와 해외에서 같이 활동한 적도 있어요. 신채호를 되게 존경했죠. 선배로서. 국내로 들어와서 연희 전문의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5천년간 조선의 어를 동아일보에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 조선사 연구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재홍 선생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역시 신채호를 계승해서 신민족주의 사학을 이제 주창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아예 이론적으로도 신민족주의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좀 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불암철학대전이나 조선상고사감 같은 책을 썼는데 특히 조선상고사감 같은 경우는 이 시험에서 가끔 나왔어요. 안재용 알아두시고. 특히 또 안재용 관해서는 추가합시다. 미 군정에서 이분이 뭐 했어요? 미 군정에서 민정장관을 맡아서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남조선 과도정부의 민정장관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민족주의자고요. 투옥된 횟수가 대략 씌워보니까 28회 정도? 일본에.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승만에게도 반대를 했던 안재홍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 바로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1934년에 대대적인 운동을 벌였는데 그걸 조선학 운동이라고 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배경 볼까요? 민족운동계가 개량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계급주의 사관학과 사회경제사학이 대두되고 하는 와중에 정인보, 안재용, 문일평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1934년 다산 정약용의 서거 99주기를 맞아 다산이 쓴 저작들 전부 여의단 전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필사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뭐로 활자화시키자 이런 운동을 벌여요. 이걸 조선학 운동이라고 합니다. 특징 조선학 운동은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 문화의 특색, 조선의 전통을 천명해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고 그 다음에 자주 근대사상의 맥을 조선 후기 실학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실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파를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세워놓은 분이 바로 이분들이다. 그래서 실학의 연구에 초석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했던 안재용, 손진태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최남성 같은 사람은 불합문화론을 쓰기도 해요. 친화되기 이전인데 그 이후에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면서 친일의 길을 걷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관심 가져볼 게 밑에 4번에 사회경제사학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사학, 즉 공산주의 사상 갖고 있던 분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역사 법칙을 내세운 역사인데요. 동안 백남훈 선생 역시 연희전문 교수였어요. 누굽니까? 우리 정인보 선생과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리고 서로 존경했다고 하고 있죠. 이 사회경제사는요, 사적 유물론, 그리고 변정보적 역사 발전,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일본이 정체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부정하면서 정체성론을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회경제사랑과 조선 봉건사회경제사 같은 일련의 저작을 통해서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마는 그 밑에 지문에 보면 세계사적인 이론론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같은 궤도로 발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일본의 정체성론을 부정했다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그 정체성은 부정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실증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 역사 연구를 표방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뭐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일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은 진단학회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진단학회. 청구학회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진단학보를 발간하기도 했죠. 이병도, 손진태 같은 사람이 있고요. 뭐 국어학자로서는 이희승 이런 분들도 여기도 참여를 하는데요. 참고로 이병도는 조선사 편수에 있어가지고 이제 친일 행위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0쪽이 과학대중화운동인데 이름 하나 좀 알아두실까요? 과학대중화운동에 거기 김용관이라고 2번에 돼 있잖아요. 아주 선구적인 분이에요. 과학조선이라는 이 잡지, 요즘으로 하면 요즘 뉴턴이나 사이언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1933년에 이미 창간을 자비로 거의 참 대단한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한 분입니다. 김용관. 훈장을 줘도 아깝지 않은 분이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전에 한번 이게 이 공무원 9급 일행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운동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합시다. 원불교입니다. 6번. 자, 1916년 박중빈이라고 하는 분이 대각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원불교를 열죠. 우리나라에 그 불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박중빈은 그 단순한 종교운동을 넘어서서 허례를 폐지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개간, 저축, 금주 등 새생활운동, 동그라미 하십시오. 새생활운동입니다. 새생활운동을 전개했다. 이러면 이제 원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의 교세, 주로 전라도 지방 아니겠어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방에서 이제 그렇게 퍼져나갔고, 원광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도 세우고요. 지금도 이 원불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 아는 분들이 원불교에서 많이 이제 원불교 교당을 나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우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종교죠. 민족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원불교 일제시대 만들어졌다. 문학과 예술활동과 관련해서는 뭐 그 중에 사회주의 문학에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급문학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이제 추구했던 문학을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카프, 별표 3개. 이게 뭔지만 아는데 별표 2개만 합시다. 카프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추구했었다. 개벽이라는 그 천독에서 발행한 잡지 표지가 보입니다만은 아주 우리 문학사에서 큰 역할을 했죠. 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 3개 하실 것이 저항주의 문화가네요. 일제에 저항했던 분들. 시문, 염상섭, 이상화, 윤동주, 이육사. 이육사 같은 경우는 의열단원이었고 조선혁명 간부학교 제1기로 마쳤던 자 이런 분들. 이때 저항주의 문학에 제가 이름 시문에 그날이 오면을 넣어놨는데요. 자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모두 이제 국문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이 저항문학의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예술과 음악인데요. 연극과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아리랑의 나운규 정도를 좀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어요. 춘사 나운규가 1926년에 제작한 대표적인 그 영화가 아리랑이죠. 밑에 그 아리랑 포스터는 지금 남아있는데 필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필름이 있다면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보물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이 아리랑 무성 영화였는데 거기 설명을 보면 맨 밑에 1926년 나운규가 만든 아리랑은 2년 연속 상영이라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 아리랑이 상영되는 극장의 분위기는 마치 어느 의열단원이 서울의 한 구석에서 공개적으로 폭탄을 던질 듯한 설렘으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항적 의식이 들어있었죠. 나운규 선생 스스로가 원래 의병운동 하시는 분.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밑에서 의병을 하시다가 독립군을 하시다가 죄송합니다. 독립군을 하시다가 이쪽 영화계로 투신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6제 때 모두 정리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223쪽에 9단원 정부 수립과 현대사회의 전개로 갑니다. 일단 1945년에 해방이 되는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북쪽에는 북과 남이죠. 소분정이 있었고
남쪽에는 미군정이 있게 되는. 자,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이 분위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 분위기 들어오기 전에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것이 분명히 조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네. 그런데 건국준비위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활동이 이제 거기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첫 번째의 난관이었습니다. 우리 8.15 광복과 분단 볼까요? 광복 직전 건국준비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건국 강령들이 많이 이제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요. 당시 해방을 앞두고 있던 해외에 있던 모든 그런 단체들은 이와 같이 건국 강령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대표적인 게 삼균주의죠. 삼균주의. 그리고 삼균주의 동그라미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선독립동맹의 강령,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국동맹의 강령. 자, 이런 강령들은 비슷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자,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민주공화국. 자, 왕정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재정치 아닙니다. 민주주의적인 공화정체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었다. 되는 상태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지죠. 여운형은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이 이제 안재홍이 맡았는데 전국적인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월 말까지 전국 145개 지부가 조직됐고요. 하지만 친일 경력이 있는 민족주의 우파 이들은 불참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뭐로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죠. 인민공화국 선포. 그 밑에 인민공화국 선포죠. 건준내 좌익을 중심으로 수립한 해방 후 최초의 공화국입니다. 인민위원회가 설치됐고요. 하지만 우파는 이 결성 과정에서 탈퇴라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9월 7일날 들어오는데 선발대가 들어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38도선 이남에선 미군정은 유일한 정부다라고 하면서 인민공화국의 해체를 명령합니다. 그 인민공화국이 각지에 이제 인민위원회란 거 대표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북한 지역의 인민 그 위원회는 소 군정이 인정을 했던 반면 남쪽 지역의 인민위원회도 미 군정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회담과 분단을 가는 길을 이렇게 제목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이 규정된 거는 연합국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건데 최초가 카이로 회담이죠. 1943년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 독립시킨다 분명히 해놨어요. 근데 어떤 방법? how?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책 없이 미군정과 소군정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와중에서 38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됐단 말이죠. 당황한 미국은 소련에게 제안을 합니다. 38도선 잠깐 멈춰주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은 미국 사람들 생각엔 소련을 멈출 거라 생각 안 했죠. 아마 소련을 멈추지 않고. 왜냐면 소련군의 참전을 요청한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그냥 아마 남한까지 다 와서 일본군 무장해제하고 그 다음에 미군한테는 일본에 있는 그 무장해제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소련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도선에 멈추게 되죠. 이게 분단이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참고로 이 38도선은 미군 대령들 2명이 걷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군정, 소군정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차 좌와 우가 분열되어 가는 그런 걸 보여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영세 중립국 오스트리아라고 있잖아요. 제1차 패전국이네요. 근데 그 영세 중립국을 누가 시켜주겠어요? 뭐 패전했고 그래가지고 영세 중립국을 시킬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합국이. 근데 그들은 똘똘 뭉쳤어요. 좌와 우가. 그러니까 좌와 우의 신념을 버리진 않았지만 협력할 때는 확실히 협력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1956년에 영세 중립국을 얻어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중립국 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앞으로도. 자, 그렇다면
밑에 보시면 그 좌우의 분열 그래가지고 제가 표를 넣어놨어요. 제일 좌측에 조선공산당 박헌영부터 제일 위에 한국민주당 송진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저기 뭐 송진우가 이제 그 중심이 됐습니다만은 인천 김성수 같은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쭉 해놨는데요. 가운데쯤에는 국민당을 세운 안재용, 그 다음에 김구의 한국독립당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 보면 독촉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이 만든 범국민기구입니다. 정당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들의 그 주장도 거기다 지금 밑에 써놨는데 한번 잘 보시고요. 결국 이렇게 분열되어 가던 과정에 우리나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하우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게 이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라는 걸 하는 거죠. 1945년 12월입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이런 방법을 했어요. 이걸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합니다.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 거기 제가 225쪽에 1, 2, 3 위에서 보면 핵심은요. 핵심만 써놨죠. 1번 그 임시정부 수립한다는 거죠. 임시정부. 근데 여기 좀 그랬으면 발끈하는 거예요. 왜 임시정부야? 그냥 정부지. 독립을 해줘야지.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지. 이게 잘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미소공동회의 설치가 2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4개국이 5개년간 신탁통치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해놨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봤죠. 224쪽 이렇게 서로 나눴던 사람들이 좌와 우로 나눠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좌측에서는 이제 삼상회의를 지지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임시 민주정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신탁 통치를 배격하자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일단 만들고 배격해 나가면 된다. 반면에 이제 우파, 특히 이제 임시정부 계열이 이게 강력했는데요.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우리 임시정부가 대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좀 무리했죠. 왜? 아니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인정 못 받은 상태에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그 친일 경력이 있는 한민당 계열이 바로 이 임시정부와 이승만을 등에 업으면서 반탁운동에 뛰어들므로써 참 이 스펙트럼이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때 우리가 지금 서울대 한영호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교재에 써놓고 있는데요. 상당히 좌측이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탄력 있게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미소 공동연에 자꾸 걸려되면서 이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그 표가 보이잖아요. 이때 이승만 밑에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보면 남한 단독 정부론이 뜨게 되는 거죠. 그게 1946년 6월이 되겠습니다. 이 남한 단독 정부론이 뜨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그 하나 좀 생각해야 됐거든요. 거기 좌우 합작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이 좌우 합작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단독정부 수립의 밑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좌우 이승만의 정업 발언 같은 것이 되면서 그 네모가 좀 밑으로 와야 돼요. 네모가 밑으로 오면서 좌우 합작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좌우 합작운동이 있게 된다. 1946년부터 47년까지 이렇게 된 거죠. 좌우 합작운동. 그런 상태에서 여운형이 암살되죠. 그리고 더 혼란에 빠지는 상황. 이때 미국이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그게 뭘까?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반.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힘이죠. 힘. 당시 이미 초강대국입니다. 원자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소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와 같이 유엔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사실상 파기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반도 문제 유엔 상정이 47년 9월이잖아요. 그런데 남북 총선관이 마련됐으나 북한이 거부하면서 소련이 거부하면서 결국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의된 게 48년 2월입니다. 뭐 이것은 분단이 이제 결정화 됐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분단, 즉 단독 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던 입장이었던 거기 김구, 김규식 이 남북협상을 추진하죠. 그러니까 김구와 김규식은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보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 게 분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단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싫었지만 공산당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남북 협상입니다. 그러나 남북 협상에서 이제 어떤 그 성명이 발표가 됐죠. 미군 철수하고 소련군 철수하고 우리끼리 정부를 만들자. 소련은 오케이 했으나 미군 좀 거절합니다. 결국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마련됩니다. 50선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고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네. 북한은 조금 있다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9월 9일 날 이제 북한의 정부는 자기네들은 통일하려고 기다렸는데 니들이 먼저 하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맞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속내를 까보면 그렇진 않아요. 지들도 다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넘기시죠. 자, 이와 같이 장학정동 이후에 결과적으로 남북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과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의 정권이라 보통 얘기하죠. 수립이 되고 결국에 뭐라 불러요 이거를? 분단이라고 분단. 분단이 된 거죠. 네. 이 5년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거는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 이런 일이 나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좀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6쪽에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군정 시기가 미군정이 무조건 통치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임시적인 정부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란 것입니다. 아직은 정부는 아니고요. 과도란 말이 붙였잖아요. 미 군정식의 입법기관인데요. 의장이 김규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법의원이라고 해서 의원들을 좀 뽑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 정부란 걸 만들죠. 1947년 5월에 미군정이 민정 2학기까지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민정장관은 안재홍이란 분이 들어서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그 정도이고요. 거기 뭐 이승만의 정업발이라든가 김구의 3천만 동백 읍고함 같은 거 제가 사료를 넣었는데 이건 자주 나오는 사료들이군요. 특히 김구의 3천만 동백 읍고함 1948년 2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됐을 때 남북 협상을 주장했다고 그랬죠?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가던 그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자, 227쪽으로 가시면요. 거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제국의 정당별 단선자를 제가 넣었는데 무소속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파들은 임시정부, 그 다음에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그 계열이죠. 이 계열들은 총선에 불참했거든요. 총선에 불참했는데 일부들은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00석 중에 사실 이 한국민주당 그러니까 친일 계열은 29석밖에 안 되고 상당수가 독립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민도가 낮았다거나 미개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헌법은 어떤 특징이냐? 대통령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각제 요소가 있어서 왜냐?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을 어디서? 국회에서 별표 3개죠. 이게 3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승만이 딜레마에 빠지고요. 독재로 가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두셨죠? 이따 설명하고요.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부통령은 1차 중임이고요. 역시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이제 단원제 국회, 재헌의회는 단원제 국회인데 임기가 2년이었답니다. 별표 3개 하시죠. 왜 이렇게 대통령은 4년인데 왜 임기가 이 국회의원은 2년이었을까요? 둘 다 4년씩 정해버리면 4년째 되는 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부담이죠. 그래서 이걸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놔요. 그래서 2년이 지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또 2년이 지나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미국 중간 선거라고 하잖아요. 미국처럼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 말이죠.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는데, 이 정부에서 시급해야 될 게 뭘까요? 친일파 청산 문제 같은 게 있겠죠. 이거 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게 228쪽에 있는 반민특위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헌헌법의 101조에 보면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 즉 제헌국회는 1947년 8월 10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특별법은 국회에서 한다는 거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죠. 근데 말이에요, 그 반민족행위 처벌법에서 1조부터 제가 쭉 넣어놨는데요. 그 5조에 보면요, 5조에 보면은 뭐 일본 치하에서 고등관 3급 훈장을 5등급 이상 받은 관공리, 헌병보 등등 뭐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단 기술관은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일행직에서 한번 이게 나왔어요. 기술관도 포함했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기술관은, 그러니까 기술직은 일제시대에 협력을 했어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생계형으로 협력했다고 그들은 제외시켜준다. 왜? 그만큼 우리나라에 기술 인력이 없었거든요. 이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의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 유학이 갔다 온 사람들은 몇몇 있었고요. 박사 교수자가 하나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런 상황이에요. 국내 이런 상황에서 기술관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역시 법으로 국회에서 구성을 하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구성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법을 만들면.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사법농단, 이명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대법원장도 그 소환될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꾸 법원에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니까 국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특별법 제정할 수 있다고 나왔죠? 바로 이거예요. 특별법이에요, 이게. 예. 그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국회가 특별재판부도 만들고요. 검찰부 만들고 수사권 줄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들이 우리나라 헌법제 1조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들이 권력자죠. 따지고, 입법자들이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행정부, 즉, 이승만의 행정부는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검거활동 시작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사건, 국회 프락스 사건이 한 게 등장하죠. 이승만 정부가 방해하던 상황 중에 반민특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을 공산당 앞잡이로 몰아서 체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앞잡이라고 해서 반민특위를 지지하던 젊은 의원들을 체포했어요. 왜? 뭐 간첩이 불었대요. 근데 그 간첩이 안 나타나. 좀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 질질질 끌다가 유교가 납니다. 물론 근데 16명의 그 의원들이 이제 상당한 압박을 받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 국회 프라이스 사건이 이제 결국은 해결은 안 된 상태에서 대부분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남쪽에서는 이게 실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증거가 명확지 않아서 불분명합니다. 그 결국에는 반민특위를 습격해요. 이걸 66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948년 6월 6일, 49년 6월 6일 날 66 사건이란 말이에요.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사건입니다. 공소시효를 서둘러 2년에서 1년으로 법을 개정하고 결국 이 반민특위는 막을 내리죠. 그 밑에 설명볼게요. 총 680건 조사해서 221건 기소하고 40여 건의 재판을 마쳤으나 대부분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친일청산의 역사죠. 밑에 보면
반민특위를 방해한 이승만의 그런 노력, 그 연설문도 보이듯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이건 분명히 짚고 나야 될 문제고요. 그 공과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야죠. 일각에서 자꾸 이승만을 신성시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거는 역사학자의 양심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 이제 공화국 제1공화국이죠. 이 1공화국이 만들어진 남한정부 수립까지 친일파 청산 문제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이후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